네, 워싱턴이 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건강하십시오. 자, 그런데 1월 1일 새해부터 좀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좀 안 좋은 얘기인데 일본에 강진이 왔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네. 생각보다 상당히 좀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한 10여 차례 넘게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컸던 게 최대 7.6 규모니까 상당히 큽니다. 네. 물론 2021년 그 동일본 대지진 그때는 강도 9.0이었죠. 그거보다는 작지만 1995년 한신 대지진 그때는 7.3이었죠. 그거보다는 크고 쓰나미 경보도 오랜만에 발령이 됐습니다. 한때는 뭐 한 5m 파도 뭐가 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시카와 현 같은 경우에 한 1.2m 정도가 닥친 걸로 돼 있고요. 그래도 아직도 일단 뭐 대형 쓰나미 경보는 풀렸는데 여진 우려가 지금 큽니다. 네. 지금 일본 기상청 오늘 새벽 보도를 보면은 일주일 사이에 특히 오늘 내일 모레 그 사이에 강도 한 7 이상의 그 여진이 올 우려가 있으니까 계속 주의해달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7.6이면 상당히 좀 강한 굉장히 강한 규모죠. 거죠. 네. 일본은 또 이게 사람들이 느끼는 그 흔들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이제 7 이상인 것도 이것도 아주 오랜만에 그렇게 발령이 된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고 걱정스러운 건 원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 당국이 이 원전에 대해서 아마도 7.6 규모의 강진 직후에 체크를 하고 보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새벽까지도 일본 당국 얘기는 현재까지는 원전에 이상이 보고된 게 없다고 네. 얘기를 하는데 사실 동일본 대지진 그 후쿠시마 원전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여기 주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번에 그 지진이 난 곳이 이제 동해 쪽에 있는 그쪽 노토 반도인데 거기가 지난 5월에도 진도 6.5 지진이 발생해서 최근에 그 지진 활동이 상당히 잦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되고 우리도 지금 그렇죠. 우리 그 동해 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죠. 오늘 새벽 보도를 보니까 최소 6명이 죽고 한 30명 정도가 다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 그 우리 동해 쪽 그래서 한 10만 명 정도 주민이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이 오늘 새벽에 현재 시간으로는 어제 밤이죠. 네. LA에서 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강도 4.1.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일본 이 지진 직후라서 일본에서 이거 무슨 또 둘이 연계된 거 아니냐 하니까 이제 일본 쪽 얘기는 그건 아니다 하는데 전 잘 알아보고 놀란 것은 뭐 솥공 보고 놀란다는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아무런 피해 없이 좀 무사히 지나갔으면 하고요. 우리 동해 쪽의 쓰나미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됐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좀 주시하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구촌 새해 맞이 여러 가지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뭐 짐작하시는 대로 뭐 불꽃놀이 같은 축제도 있었지만 여전히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네. 예, 지구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뜨는 곳이 이제 뉴질랜드 오클랜드 쪽인데 호주 시드니 같은 데서 이제 불꽃놀이 같은 걸 했고요. 그다음에 홍콩 마카오에서도 불꽃놀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유럽도 그랬는데 유럽은 아시다시피 지금 전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긴장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비 팔레스타인 그 지지 뭐 시비 같은 것도 있었고요. 뉴욕 같은 경우도 신년 행사가 이제 코로나 대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뉴욕은 아시다시피 그 새해 첫날 그 사이에 그 타임스퀘어에서 그 볼드랍이라고 해서 이제 그 행사가 굉장히 큰데 이번에는 몇십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네. 지금 뭐 근데 뭐 그 걱정했던 것 같은 테러라든가 어떤 그런 큰 불상사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또 파리 올림픽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파리에서도 어떤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에서 네. 몇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불꽃놀이도 하고 뭐 그랬나요? 조명쇼 같은 것도 했고 그런데 이제 특히 테러 위협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무려 한 5천 명 정도 군인까지 배치가 됐었던 모양인데 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은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뭐 불꽃놀이를 하고 새해를 축하하는 흐름이 있는가 하면 지구촌 새해 맞이가 굉장히 여러 모습입니다.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포성이 울리고 교전이
일어나는 좀 아픈 상황이 계속 이어지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도 좀 전해주실까요? 우크라이나하고 가자 지구에서는 새해 첫날 또 부딪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리고 특히 걱정되는 게요. 홍해 지금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이 그동안에 이제 그 홍해를 지나가는 그 컨테이너선 이런 그 화물선을 공격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군이 지금 함정도 들어가 있는데 후티 반군하고 미군이 직접 교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일도 그렇고 어제도 아주 치열한 교전이 있었고 그래서 네. 반군 그 함정이 침몰되고 막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게 정말 이 미군이 본격적으로 참전하고 하고 또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보니까 이란이 그 홍해에다가 구축함을 또 보낸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네. 물론 미국하고 이란이 직접 충돌하는 그런 그 최악의 사태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다 관측이 되지만 이 군사적 충돌이라는 거는 돌발 사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걱정들이죠. 우크라이나도 특히 우크라이나 그 접경 러시아 그 벨로고드가 그 공습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지금 모스크바 이런 데서도 모든 그 신년 행사가 다 취소되고 푸틴 대통령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는데 일단 여기도 지금 전쟁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또 일요 기대에서 관련된 언급을 했네요. 새해 전날 네. 일요 기도에서 무력 충돌에 대해서 아주 개탄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파괴, 고통 그리고 빈곤이 발생했는지를 되돌아보자. 그러면서 이런 분쟁에 관련된 사람들이 양심의 소리에 기울여 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좀 어떤 명문화된 표현을 드립니다만 사상자가 너무나 많은 아픔이 너무나 많은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네. 사람들이 죽는다는 점을 참 명심해야겠습니다. 올해는 제발 좀 전쟁 얘기를 좀 더 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얘기 보겠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인데요. 미국의 금리와 중국의 성장률 그리고 엘니뇨 여러 가지 기후까지 해서 세계 경제에 위험이다라는 분석을 했군요. 어떤 얘기일까요? 전문가들도 그렇고 다들 관측들이 나오는데 블룸버그 밑에 있는 그 연구기관 블룸버그 네. 이코노믹스가 보고서를 냈는데 이걸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지만 새해에도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정책하고 그렇죠. 중국 저성장 문제, 그다음에 이제 특히 기후 위기 관련한 그 엘니뇨 해수 온난화, 올해는 이 엘니뇨가 특히 상반기에 걱정들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를 계속 위협할 거라고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그 성장 좀 둔화세니까 인플레가 상대적으로 좀 완화될 것 같기는 하지만 이런 기본 시나리오보다 생산이 더 위축되고 인플레가 생각보다는 덜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지금 이제 연준 그 금리 관측이 이제 가장 큰 관심들인데 일단 한 3월부터는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거라는 그 시장적 관측이 많은데 블룸버그는 지금 자기네 그 관련 뉴스 제목 한 5만 6천 건을 바탕으로 해서 이른바 연준 발언 페드 스피크라는 지수가 있거든요. 네. 이걸 기준으로 볼 때는 연준 지도부가 여전히 매파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달 30일 그 첫 FOMC 금리 인하 가능 기대들이 많지만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그런 신중론도 제시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연준은 좀 매파적인 흐름을 계속 보여도 시장이 좀 믿지 않는 흐름이 좀 일단 이어졌었죠. 올해 전체로 네.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1.25% 포인트는 내릴 거라는 관측이 많고요. 지금 이제 상단이 5.5%죠.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도 시장 컨센서스는 한 2.4%. 지금은 이제 지난 11월 기준으로 3.1%죠. 이게 2.3%로 보는데 이 블룸버그 이쪽 자체 모델 분석은 한 2.6%. 이거보다 조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금리를 내릴 거는 거의 기정사실인데 언제쯤 내릴 건지 그렇죠. 폭이 얼만큼 될 건지 시장의 반응은 어떨 건지 이런 부분들의 시장이 많이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얘기 이제 중국 얘기인데 5% 성장의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 작년에 중국 경제가 워낙에 기대 이하로 안 좋았기 이하였죠. 때문에 올해는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이 블룸버그 이코노믹 그 보고서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올해 이제 3월에 되면 이제 전인대가 있죠. 네. 중국이 올해도 한 5% 안팎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재정 적자 확대에 따른 그 부양 효과에도 올해도 역시 이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 같다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는 올해 한
4.5%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고 봤고요. 그러면서도 작년에 그 부양책 효과가 이제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 같다. 그리고 또 올해 분기별로 한 2,500억 위안 정도, 우리 돈으로 한 45조 5천억 원 정도를 추가 지출한다고 보면은 올해 2, 3분기에는 성장률이 5%를 웃돌 수도 있겠다고 봤습니다. 네. 5% 성장에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 뭐 사실 작년에 이제 코로나를 마무리하고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좀 개방을 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초반에 좀 많았던 게 사실인데 이게 기대 이하인 거는 물론이고요.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세계 경제도 그에 맞춰서 좀 실망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중국의 경제에 여전히 좀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좀 어려울 것이다. 올해도. 그리고 이제 특히 네. 걱정들 하시는 게 이제 디플레 문제입니다. 그렇죠. 디플레 우려인데 여기 대해서 이게 보고서는 물가가 물론 조금 올라갈 거다. 하지만 올해 내내 2.5%를 치고 올라가기는 힘들 거로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그 밖에 또 어떤 나라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여러 중국 나라들이 얘기고요. 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아르헨티나에 관심들이 있죠. 네. 밀레이 대통령이 이제 통화 가치 절하 아주 극단 개혁을 지금 밀어붙이는데 여전히 그 하이퍼 인플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걸로 보고서가 내다봤습니다. 이미 뭐 연간 한 140%대까지 돼 있고 실업률도 40% 가량이죠. 그래서 이제 이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한 시뮬레이션을 한 10,000회 정도 해봤더니 오는 11월쯤 아르헨티나 물가 상승률이 400% 정도 전년 대비죠. 그래서 고점을 찍을 것 같다. 그런데도 뭐 아직도 1000%뭐 그런 그 시뮬레이션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기후 위기 얘기도 해주시죠. 이게 엘니뇨 때문에 네. 이제 가장 이제 걱정들 하는 게 이제 이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이게 이제 공급망 혼란으로 이제 이어지면 이제 그야말로 스태그플레이션 최악의 상황이죠. 이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엘니뇨에 따른 그 성장 그 깎이는 그 전망치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유럽은 한 0.2% 포인트 정도 물가가 오를 걸로 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개도국은 피해가 더 커서 인도, 이 필리핀은 0.5% 포인트 정도 더 올라갈 것 같다.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은 0.75% 포인트까지 상승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래서 닷컴 버블 붕괴 후에 가장 저조한 수준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올해 세계 성장률을 지난해 이제 3.1%였죠. 네. 더 낮춰봤습니다. 2.7%. 그래서 2000년대 초반 그 미국 닷컴 버블 붕괴 후에 가장 저조할 걸로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세계 경제에 대해서 2024년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연말부터 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얘기해 봅니다. 중국이 47개 품종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 대두 생산을 일괄적으로 허가했습니다. 국내 영향도 좀 있겠어요. 근데 중국 그 농업부가 지난 연말에 공식 홈페이지에 밝혔습니다. 네. 중국 기업 85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GM 옥수수 37개 품종하고 대두 10개 품종 이거를 종자 생산하고 경영 허가증 발급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GM 농산물 산업화 시대에 들어간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에 중국이 사실 이 GM 농산물이라는 게 물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어떤 이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장기적으로 그렇죠. 우려들이 많으니까 중국도 상당히 좀 쉬쉬해 왔는데 그러면서도 조용하게 기술 개발해 온 겁니다. 특히 몬산토, 뭐 다우듀폰 같은 그 미국 농산물 대기업에 그 여기가 이제 GM 기술 주도권을 쥐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미중 관계도 별로 좋지 않고 하니까 특히 전쟁이 있고 나서 중국이 자립도 식량 위기 자립도 높이는 데 이제 관점을 했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거를 조용히 기술을 개발해 보다가 이번에 이제 그걸 이제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 GM 기술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기술의 어떤 장점이랄까요? 그들이 분석하는 이런 게 뭐 수확량을 늘릴 수 있다 이런 그렇죠. 것들이 있는 지금 거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생산량을 한 많게는 한 11.6% 정도 늘어나는 게 확인됐다는 게 그쪽 얘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GM 농산물이 해충하고 잡초 같은 데 매우 강한 것도 있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인체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속단이 어렵죠. 그래서 그동안에 좀 조용히 해오다가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이제
확대하려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동안에 허베이, 지린, 스촨, 윈난, 레이먼구 같은 5개 성에서 실험 재배를 해왔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걸 이렇게 산업화하면서 대폭 실험 재배 지역도 확대할 걸로 보입니다. 중국 네. 그 관계자 얘기는 중국에서 이제는 이제 GM 농산물 재배 제한이 없어졌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식량 위기, 식량 주권 문제가 이제 올해 특히 더 중요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개발을 해왔지만 조금 더 의지를 보인 게 코로나라든지 뭐 여러 전쟁이라든지 전쟁, 네. 미국 영향이 좀 있다. 미국하고 중국 간의 그 긴장이 네.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그 식량 전쟁 이게 또 올해 그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미중 수교 45주년 새해 맞이 축전 기싸움 이런 얘기인데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겁니까? 올해가 이제 두 나라가 이제 국교를 맺은 지 45주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이제 서로 축전을 교환을 했는데 물론 뭐 관계를 발전시킵시다 하는데 목소리를 같이 냈지만 역시 기싸움이 좀 치열합니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가 이제 전했는데 시진핑이 어제 이제 바이든한테 축전을 보냈는데 이런 그 함께 노력해서 중미 관계를 잘합시다 하면서 그 중미 관계 항로의 키를 잡고 이제 어떤 뭐 촉진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좀 주도해 보겠다는 그런 걸 슬그머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지난번 작년 그 샌프란시스코 회담 때 이른바 샌프란시스코 비전을 열었다. 그래서 중미 관계가 지난 45년간 그 비바람을 겪었면서도 큰 길로는 앞으로 향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러니까 중국이 늘 이 얘기를 하죠.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효회 이 두 걸 공존을 합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좀 뼈가 있습니다. 네. 바이든의 축전도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이것도 이제 신화통신이 강조한 부분인데요. 79년 수교 이래에 미중 관계가 두 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 번영과 기회를 촉진했다 하면서 이제 여기다 바이든은 여기다 이제 관계하기를 중요한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는 데 힘쓰고 있다는 점을 이제 지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책임 있게 관리한다. 이게 이제 방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그래도 뭐 계속해서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갑시다 하는 점을 강조한 걸로 신화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해 뭐 대화를 하면서 경쟁 관계는 지속한다. 뭐 이런 쪽으로 좀 관계가 네. 선회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올해는 2024년 미국과 중국 수교 뭐 45주년을 맞는 해라고 하는데 어떤 관계 변화 흐름을 보일까요? 주목해 보겠고요.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러시아 G7 자국 동결 자산 요 얘기 뭐 지난해부터 쭉 계속 해주셨었는데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제 G7 특히 미국 주도로 G7이 이걸 이제 압류하는 부분을 이제 본격화하니까 네. 러시아가 이제 보복하겠다고 했는데 거듭 자꾸 얘기가 나옵니다. 러시아 외무부의 경제협력국장이 그 러시아 국제뉴스 전문 통신 그 스푸트니크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할 경우에는 대칭적으로 행동하겠다. 지금 러시아 쪽에서 대칭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한테는 뭐 보복이 꼭 대칭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압수될 경우에 대칭적으로 행동한다. 그러면서도 거기다 이제 보복적으로 특별 경제 조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금이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러시아 안에도 당신들 재산이 많이 있으니까 알아서 네. 해라 이겁니다. 대칭적이라는 게 하는 만큼 똑같이 뭐 이런 네. 건데 대칭적으로 하겠다 혹은 대칭적이지 않을 수 있다. 어쨌든 요 표현이 많이 나오는군요. 근데 최근에.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상당히 네.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심하는 부분 그런 그 기색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네. 일단 뭐라고 또 덧붙였냐면요.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하면서 러시아가 제안하는 상호 교환 계획이 우리가 관할하는 C 계좌에 자금 있는 서방에 상당히 흥미로울 수 있다. 이 C 계좌라는 게 지금 러시아는 서방을 비우호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에 투자를 하려면은 이 C 계좌를 이제 계좌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상 지금은 뭐 잠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볼모로 잡혀 있는 거거든요. 네. 이 규모도 적지 않은 거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게 러시아 쪽 경고입니다. 네. 그래서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네. 이 사람이 미국하고 유럽연합에서 감지되는 이런 동결 관련 신호가 낙관적인 건 아니다 하면서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탱고를 추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상대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도 열려 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잘해보자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깁니다.
아시다시피 G7이 지금 이제 올 2월 24일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인데 그때쯤 정상회담 열어가지고 이제 이 러시아 동결자산 압류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 같은 그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 쪽에서 계속 좀 경고하면서도 잘해봅시다 하는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2월 24일이면 벌써 우크라이나 전쟁 2년입니다. 2년이군요. 네, 2년입니다. 참 며칠이면 끝날 거라고들 하던 게 벌써 2년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기억납니다.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예측들 거의 그렇죠. 뭐 상당했던 것 같은데 2년이 돼가옵니다. 자, 다음 얘기해 봅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오히려 크게 증가하면서 유가 안정에 기여를 했는데 이걸 백악관이 쉬쉬한다. 뭐 이런 분석이 있나요? 워싱턴 포스트 분석입니다. 네. 지금 미국의 원유 생산 같은 게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하루 평균 1,320만 배럴. 이게 보니까 사우디, 러시아보다도 많습니다. 각각으로 기준을 해도요. 지금 그리고 또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는 뭐 화석 연료에 굉장히 우호적인데 그때 트럼프 행정부 때는 2019년 11월에 하루 1,300만 배럴. 그때가 기록인데 그것도 제쳤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뭐 미국 내 그 기름값이 좀 안정이 됐고 네. 또 미국이 그 오펙 입김에 좀 덜 휘둘리게 된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거를 백악관에서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도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이렇게 대폭 늘어나는 부분은 쉬쉬한다는 겁니다. 짐작이 가시겠죠. 올해 선거 있고 사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에 친환경, 그리고 탈석유, 그러니까 탈화학 연료 계속 강제로 해왔는데 사실상 현실은 거꾸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올해 선거에서 이 석유 정치 문제 이게 이제 뜨거운 감자죠. 민주당은 특히. 네. 그러니까 가급적 이게 부각 안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석유 공화당도 정치. 이거를 물고 늘어지는 못하는 게 네. 유가가 좀 안정이 돼 있고 하니까 공화당이 계속 이걸 또 시비했다가 자기네들한테 역풍이 올 수도 있으니까 공화당도 이걸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 바이든 정부의 화석 연료 정책을 보는 시각도 좀 엇갈린다고요. 엇갈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공약과 다른 거 이중성 아니냐 하는데 현실을 보자. 트럼프를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니까 유가 안정되고 이렇게 해서 좀 되면 이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동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에는 기후위기 자체를 부정하니까 이거는 오히려 더 나쁜 거다. 그러니까 좀 단기적으로 조금 이걸 긍정적으로 보자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그 민주당 내 그 좀 선명성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이거는 특히 젊은 지지층 같은 경우에 기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떤 그 민감한데 바이든이 공약은 뭐 친환경 어쩌고 하고 저렇게 거꾸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못 믿겠다 해가지고 투표를 안 하면은 큰일이지 않느냐. 또 이런 또 시각도 있다는 겁니다. 네. 2024년 미국 대선을 또 앞두고 있는 대선의 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계속해서 좀 많이 변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위기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규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